다음은 금융정보편 현명한 신용관리 요령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평소 자기 신용점수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용점수는 대출 가능 여부는 물론 대출 한도, 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기본 지표가 됩니다. 떨어지기는 쉬워도 올리는 데는 긴 시간이 필요한 만큼 평소 자신의 신용점수에 관심을 갖고 꾸준히 관리하시길 바랍니다. 둘째, 소액이라도 절대 연체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연체 정보는 신용점수를 평가할 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10만 원 이상의 금액은 5영업일 이상 연체하면 신용점수가 하락할 수 있는 만큼 좋은 신용점수를 받기 위해서는 소액이라도 연체는 절대 피해야 합니다. 셋째,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점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연체를 피하는 첫걸음은 자신의 상환 능력을 벗어난 카드 사용을 자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연체는 오래된 것부터 상환하는 것입니다. 불가피하게 연체가 발생할 경우 가장 오래된 연체건부터 상환해야 연체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연체는 그 기간이 길수록 신용등급에 불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다섯째, 타인에 의한 보증은 가급적 피하기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 보증을 서면 보증 내역이 신용조회사에 보내져 신용등급을 산정할 때 반영이 되며 채무자가 연체를 하지 않더라도 보증인의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으므로 보증을 서는 것은 가급적 피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끝으로 신용평가 가점제를 적극 활용하는 것입니다. 신용조회사들은 신용평가 시 일정한 가점을 부여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이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통신공공요금 등 성실 납부 실적을 꾸준히 제출하면 가점을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제도를 잘 활용하면 신용 등급 개선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숨어있는 휴면예금 대표 사례 5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로, 과거 자녀를 위해 만든 스쿨뱅킹 계좌입니다. 스쿨뱅킹 계좌의 경우 대부분의 학부모가 급식비 등을 만원 단위로 입금함에 따라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자녀가 있는 분은 스쿨뱅킹으로 이용했던 계좌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보고 필요한 계좌가 아니라면 잔액을 찾은 후 계좌를 해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로, 주거래은행 변경 후 잊고 지낸 장기 예적금입니다. 주거래은행을 변경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기존 거래은행에서 가입했던 장기 주택마련 저축이나 가계 금전 신탁 등 해지하지 않은 장기 예적금 및 신탁 상품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셋째로, 군 복무 시 만든 급여 통장입니다. 현재와는 달리 과거에는 군 입대 시 자대 배치를 받으면 부대에서 거래하는 은행의 통장을 일괄 개설하여 급여 통장으로 사용하였습니다. 제대를 하면서 군대에서 이용하던 급여 통장을 계속 이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군대에서 급여 통장으로 발급받은 통장을 해지했었는지 여부가 기억나지 않는 분은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로, 전학 후 방치한 장학적금입니다. 대부분의 학생이 학교의 권유에 따라 상급 학교 진학 시 유용하게 활용할 목적으로 장학적금에 가입하는데요. 전학을 하게 되면 장학적금을 미처 챙기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학창시절 전학 경험이 있는 분은 해지하지 않은 장학적금이 있는지 확인해보고 만기가 경과되었다면 해지하여 잔액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로, 대출을 받으면서 만든 이자
자동이체 통장입니다. 대출을 받을 때에는 이자를 납입하는 입출금 통장을 함께 개설하는데요. 많은 사람이 대출을 전액 상환한 후에도 대출 이자 자동이체 계좌를 해지하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주거래 계좌가 아닌 다른 계좌를 통해 자동이체로 대출 이자를 납입했던 분은 해당 계좌에 잔액이 남아있는지 꼭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연금저축 절세 노하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연간 총 연금 수령액을 1,200만 원 이내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연금저축과 퇴직연금에서 받은 연금에 대해서는 연금소득세가 부과되지만 연금 수령액이 1,200만 원을 초과하면 연금 수령액 전체에 대해 종합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금 수령액이 총 1,200만 원을 초과하지 않도록 연금의 수령 시기 또는 수령 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1,200만 원 한도 산정 시 공적연금, 국민연금 등과 같은 공적연금, 퇴직금으로 받은 퇴직연금, 구개인연금은 제외가 되며 연금저축 퇴직연금의 경우 소득 세액공제를 받지 않은 금액에서 지급받은 연금액은 한도에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둘째, 연금저축 및 퇴직연금은 10년 이상 분할 수령한 것이 좋습니다. 연금저축 또는 퇴직연금에서 연금을 수령할 때 만 55세 이후부터 10년 이상에 걸쳐 연금 수령 한도 이내의 금액으로 받아야 낮은 세율의 연금소득세 또는 감면된 퇴직소득세가 부과되므로 연금을 10년 이상에 걸쳐 분할 수령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셋째, 연금 수령 나이가 많을수록 낮은 세율의 세금이 부과됩니다. 세법상 연금소득세는 가입자의 연금 수령 시 나이가 많을수록 세율이 낮아집니다. 따라서 경제적 여유가 있는 가입자는 연금 수령 시기를 낮춤으로써 납부할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 금융회사에 가입한 경우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합니다. 2개 이상의 금융회사에 연금저축 상품을 가입한 경우에는 연금저축 해지 신청 시 해당 금융회사를 통하여 다른 금융회사의 연금 납입 내역 등을 확인하여 이중과세가 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100세 시대를 대비한 주택연금 활용하기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주택담보대출 원리금 상환이 어려운 경우 주택연금으로 상환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주택에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주택담보대출 상환용 주택연금을 통해 대출을 갚으면서 주택연금에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택 가격이 일반 주택 기준에서 5억 원이고 가입자가 70세인 경우 총 연금 수령액 중 최대 2억 4천만 원 연금 지급 한도의 90%까지 일시 인출이 가능하므로 기존 대출금을 상환한 후 주택연금을 계속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주택연금 이용 중에 의료비 등 목돈이 필요한 경우 개인 인출 제도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을 받는 도중에 자녀 결혼 등으로 목돈이 필요할 경우 일정 한도 내에서 수시로 인출하여 사용할 수가 있는 개인 인출 제도를 활용하면 긴급 상황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셋째로 이사를 가게 되면 이사 간 주택으로 담보주택을 변경하여 주택연금을 계속 수령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 시점에 기존 주택과 이사 가는 주택의 가격 차이에 따라 주택연금 지급액이 변동되거나 초기 보증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넷째로 불가피하게 집을 비우게 된다면 임대제도를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 등의 거주가 원칙이나 가입자가 병원 등에 입원하거나 자녀 봉양을 받기 위해 집을 비우는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하나여 주택공사의 승인을 받아 가입주택을 임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그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주택연금은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자녀 등 공동상속인의 동의를 얻어 주택 소유권을 100% 확보한 후 주택연금의 승계가 가능합니다. 다만 신탁방식 주택연금 상품에 가입하면 가입자가 사망할 경우 신탁계약에 따라 배우자가 수익권을 취득하고 공동상속인의 동의나 별도 등기 절차 없이 배우자가 연금을 자동으로 승계받을 수 있습니다. 다음은 알아두면 유익한 금융정보 사이트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금융감독원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입니다.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은 한마디로 금융소비자를 위한 네이버 다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2016년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개시한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사이트로 금융생활에 필요한 거의 모든 정보를 검색, 확인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는 금융상품 한눈에입니다. 은행, 증권, 보험회사 등에서 판매하고 있는 다양한 금융상품을 쉽고 간편하게 비교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예금과 적금, 대출, 연금저축, 보험 등 펀드 등의 금리, 수익률, 보험료 등을 각 금융협회나 금융회사 홈페이지에 일일이 방문할 필요 없이 한 번에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셋째로는 잠자는 내 돈 찾기 휴면계좌 통합조회입니다. 은행, 보험사, 우체국, 서민금융진흥원 등에 있는 본인 명의 모든 휴면예금 및 휴면보험금 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개별 금융회사의 영업점을 일일이 방문하지 않고도 잊어버리고 있던 휴면금융재산 현황을 온라인으로 쉽게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보험 담화입니다. 이는 소비자가 보험 상품을 쉽게 비교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구축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입니다. 자동차 보험, 저축성 보험, 실손 의료 보험 상품 등 소비자가 자주 찾는 보험 상품의 보험료, 보장 내용 등을 한눈에 비교하고 간편하게 가입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다섯째로는 내보험 찾아줌입니다. 자신이 가입한 모든 생명 손해보험 계약 내역과 계약 내역 조회, 가입한 모든 보험 계약에서 발생한 숨은 보험금 조회, 상속인의 보험 계약 및 보험금 확인 등 세 가지 기능이 결합된 통합 조회 시스템입니다. 마지막으로 내 계좌 한눈에 계좌 통합 조회입니다. 개인의 은행, 저축은행, 서민금융기관 계좌, 서민금융계좌 및 보험 가입 대출 내역, 신용카드 보유 현황, 결제 예정 금액, 사용 금액을 일괄 조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또한 각종 보험료, 카드 대금, 통신료 등의 자동이체 출금 계좌를 쉽게 조회, 해제 및 변경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불법금융 대응편입니다. 먼저 불법 채권 추심 5대 유형과 대응 요령을 살펴보겠습니다. 5대 유형은 첫째로 채권 추심자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추심하는 경우인데요. 채권 추심자는 채무 변제 촉구를 위하여 채무자를 방문하는 경우 종사원증, 채권 추심업의 종사함을 나타낸 증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둘째로는 야간 저녁 9시에서 아침 8시에 전화 또는 방문입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야간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 자택 방문 등 사생활 또는 업무를 심하게 해치는 행위는 불법 채권 추심 행위입니다. 셋째로는 관계인 등 제3자에게 채무 사실을 고지하는 것입니다. 채권 추심자가 채무자의 가족이나 회사 동료 등 관계인에게 채무자의 채무 내용 또는 신용에 관한 사실을 알리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네 번째로 개인 회생, 파산자에게 채권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의 거짓 안내입니다. 채권 추심자가 채권 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상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 요령은 첫째, 채권 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예? 아까 노이즈가 살짝 생겨서 노이즈가요? 네, 4번부터 4번부터? 네, 네 번째부터요? 왜 움직여서 그러나요?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허리가 좀 불편해서 좀 이렇게 오래 앉아 있으니까 좀 움직이니까 그런가 보네. 소리가, 의자 소리가. 그리고 저 거짓 안내 다음에 네. 대응 요령할 때 빨라요? 아니, 페이지 넘겨야 되죠. 아, 그랬어요. 그래, 안 했네. 네. 그러면 네 번째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할 때 해야겠네. 알았습니다. 불법 행위입니다. 예. 다음에 이상의 불법 채권 추심에 그러네. 대한 대응 요령. 이게 좀 여기서 여기 가서 유형까지 이제 하고 여기 한 다음에 해야죠. 예, 알았습니다. 제가 할게요. 예, 맞아요. 잘 쓰셨네. 예. 네 번째로 개인 희생 파산자에게 채권 추심을 하는 것입니다. 채권 추심자는 채무자가 파산 선고 및 면책 결정을 받은 경우 채무의 변제를 요구하는 행위는 채권추심법상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는 법적 절차 진행 사실의 거짓 안내입니다. 채권 추심자가 채권 추심에 관한 민사상 또는 형사상 법적인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고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는 불법 행위입니다. 이상의 불법 채권 추심에 대한 대응 요령으로는 첫째, 채권 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즉, 채무자는 채권 추심자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신분이 의심스러울 경우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제시하도록 요구하는 등 채권 추심인의 신분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둘째는 채무 확인서 교부를 요청하는 것입니다. 본인의 채무 존재 여부 및 금액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 경우 채권 추심자에게 채무 확인서 교부를 요청하여 채무 금액과 채무의 상세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셋째는 증거 자료를 확보하고 신고하여 도움을 받는 것입니다. 필요시 휴대폰 녹취, 사진 등 증거 자료를 사전에 확보하여 금감원 콜센터 1332 또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는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수사기관에 고소하는 것입니다. 불법 추심에 대한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 위법한 추심행위로 피해를 입은 자는 수사기관에 직접 고소하여 형사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분쟁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을 통한 피해 구제가 가능합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유형 및 피해 예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정부기관이라며 자금 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이런 경우 바로 전화를 끊고 해당 기관의 대표 전화로 전화하여 사실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전화, 문자로 대출을 권유받은 경우 금융회사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즉,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 여부를 확인한 후 금융회사 직원인지 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대출 비용 등을 이유로 선입금 요구 시 보이스피싱을 의심해야 합니다. 정상적인 금융회사는 보증료, 예치금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하여 선입금하라고 요구하지 않습니다. 넷째, 납치, 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우선 자녀의 안전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사기범의 요구대로 금전을 입금하기보다는 먼저 자녀나 지인들의 연락처를 이용하여 자녀가 안전한지 여부부터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가족 및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 본인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5째, 가족 및 지인 등을 사칭하여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유선으로 한 번 더 본인임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째, 출처가 불분명한 파일이나 의심스러운 이메일, 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즉시 삭제하시길 바랍니다. 7째, 금감원의 팝업창이 뜨고 금융거래정보 입력 요구 시 100% 보이스피싱이니 절대 응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 피해 발생 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사기범에게 속아 자금을 이체한 경우 사기범이 예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신속히 경찰 또는 해당 금융회사에 전화하여 계좌에 대한 지급정지 조치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급정지 조치 후 경찰서를 방문하여 피해 신고를 하고 금융회사에 피해금 환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계좌에 피해금이 인출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피해금 환급 제도에 따라 별도의 소송 절차 없이 피해금을 되찾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 이용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나와 내 가족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기 위해 보이스피싱 사기 예방 서비스를 적극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첫째, 지연이체 서비스입니다. 지연이체 서비스는 이체 시 수취인 계좌에 일정 시간, 최소 3시간 경과 후 입금이 되도록 하는 서비스입니다. 물론 이거는 창구 거래에는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면 이체 신청 후 일정 시간 내 최종 이체 처리 기간 30분 전까지에는 취소가 가능합니다. 보이스피싱에 속아서 실행한 이체를 일정 시간 내에 취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으며 보이스피싱뿐만 아니라 차고 송금으로 인한 피해도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둘째,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 일명 안심통장입니다. 입금계좌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계좌로는 자유롭게 송금이 가능하지만 지정하지 않은 계좌로는 소액 송금만 가능, 예를 들어서 1일 100만 원 이내 이체 한도를 설정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계좌 비밀번호라든가 보안카드 1년 번호 등 정보 유출로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액을 줄일 수 있습니다. 셋째, 단말기 지정 서비스입니다. 단말기 지정 서비스는 본인이 미리 지정한 PC, 스마트폰 등에서만 이체 등 주요 거래가 가능한 서비스로 지정하지 않은 PC 등에서는 조회만 가능하며 이체 등 거래를 위해서는 추가 인증을 거쳐야 합니다. 넷째, 해외 IP 차단 서비스입니다. 해외 IP 차단 서비스는 국내 사용 IP 내역이 아닌 경우 이체 거래를 할 수 없도록 차단하는 서비스입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정보 유출 또는 해킹 등으로 취득한 정보를 이용하여 해외에서 시도하는 금전 인출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 등록입니다. 개인정보 노출자 사고 예방 시스템은 개인정보가 노출된 금융소비자가 은행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할 경우 노출자 명의의 거래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명의 도용이 의심될 경우 거래를 제한함으로써 금융소 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다음은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금융 사기입니다. 첫째, 고수익 보장을 약속하면 일단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은행이나 저축은행의 예금, 적금 금리 수준을 훨씬 초과하는 고수익과 원금을 보장해 주겠다고 하면 업체 규모나 영위 업종에 상관없이 일단 금융사기를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둘째, 제도권 금융회사인지를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실체가 불분명한 업체로부터 투자 권유를 받을 경우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에 들어가 제도권 금융회사 조회를 통해
정식으로 등록된 금융회사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전형적인 금융사기 수법에 특히 유의해야 합니다. 고수익을 미끼로 한 금융사기꾼들이 자주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나 행태를 미리 알아두고 현혹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넷째, 뭔가 미심쩍으면 금감원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상에 공짜는 없다라는 말이 있듯이 투자 위험 없이 상식 밖의 고수익을 얻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기꾼들은 온갖 감언이설로 투자를 유도하기 때문에 자칫 현혹되어 피해를 입는 일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뭔가 미심쩍고 꺼림칙하면 먼저 금융감독원 불법 사금융 피해 신고센터 국번 없이 1332에 문의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섯째, 금융사기를 당했다고 판단될 때 지체 없이 신고해야 합니다.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한 유사 수신업체 등에 투자하여 피해를 입었다고 판단되면 즉시 금융감독원 또는 경찰청에 신고하는 것이 피해금 환수 및 추가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불법 금융 광고 유형과 소비자 유의사항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신용점수에 관계없이 누구나 대출 가능 광고입니다. 불법 사채업자들이 사용하는 대표적인 허위 과장 광고입니다. 대출을 받더라도 살인적인 고금리를 부담하고 강압적 채권 추심 등으로 큰 피해를 입을 수가 있으니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합니다. 둘째, 원금 보장, 확정 수익 100% 고수익 보장 광고입니다. 원금을 보장하면서 고수익을 낼 수 있다는 광고는 불법 유사 수신업자들이 고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이므로 각별히 유의하셔야 합니다. 셋째, 금전대출, 즉시대출, 당일대출 광고입니다. 미등록 대부업체 등이 금융소비자를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대표적인 광고 문구로 금융감독원 홈페이지 또는 금융소비자 정보 포털 파인을 방문하여 서민금융지원제도를 검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넷째, 못 받은 돈 받아드립니다 광고입니다. 불법 채권 추심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이러한 광고에 속아 채권 추심을 의뢰할 경우 수수료나 공탁금, 압류비용 등 각종 명목으로 고액의 돈을 떼일 수 있습니다. 다섯째, 대출에 필요한 서류 만들어 드립니다 및 신용점수 올려드립니다 광고입니다. 재직증명서, 계좌거래 내역서 등 대출에 필요한 서류를 만들어 은행 등에서 대출받게 해준다는 광고는 작업 대출업자들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광고입니다. 이들의 도움을 받아 대출을 받게 되면 공문서, 사문서 위조범과 공무원 혐의로 대출받은 사람도 형사처벌을 받게 될 수 있습니다. 여섯째, 휴대폰만 있으면 누구나 대출 광고입니다. 스마트폰 사용이 많은 대학생 등 취약계층의 겨냥한 불법 사채업자 등이 사용하는 전형적인 수법입니다. 대출 광고에 현혹되어 휴대폰을 불법업자에게 남겨주면 불법업자가 휴대폰의 소액결제 기능을 이용하여 현금화할 뿐만 아니라 대포폰으로도 매각하여 명의자에게 엄청난 금전적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일곱째, 카드 대금 대신 내드립니다 및 카드 연체 대납 광고입니다. 카드깡 업자 등이 고객을 유인하기 위해 내거는 전형적인 불법 광고입니다. 신용카드를 활용하여 현금화하는 행위는 여신 전문 금융업법에 위반되는 범죄 행위이므로 주의를 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공공대출, 공공론 등 정부 지원 대출 취급 및 공공금융, 공공캐피털 광고입니다. 불법 대부업체 등이 금융회사를 사칭하여 고객을 유혹하기 위해 사용하는 광고 수법입니다. 끝으로 금융소비자 보호편에 관한 내용입니다.
먼저 금년 3월 25일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에 따라 강화되는 소비자의 권리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금융상품 판매 원칙의 강화입니다. 일부 금융상품에만 적용하던 판매행위 규제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여 금융소비자 보호의 공백을 최소화하는 것, 즉 6대 판매 원칙, 적합성의 원칙,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 광고 규제 등을 명시하였습니다. 둘째, 위법 계약 해지권을 도입하였습니다. 금융이사가 판매 원칙을 위반한 경우 금융소비자가 일정 기간, 예를 들어 계약 체결에 대한 위반 사항을 안 날부터 1년 이내,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 해당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셋째, 청약 처리권의 강화입니다. 금융소비자가 금융상품에 가입한 후 가입 과정 등에 문제가 없더라도 일정 기간 내에 중도 해지 수수료와 같은 불이익 없이 가입을 처리할 수 있는 권리입니다. 처리권 적용 대상을 일부 보험이나 대출 상품에서 대부분의 금융상품, 예금성 상품을 제외한 금융상품으로 확대하는 것입니다. 넷째, 분쟁 조정 신청 보호 강화입니다. 분쟁 조정 신청 전후로 소송이 제기된 경우 담당 법원은 분쟁 조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소송 절차를 중지시키는 소송 중지 제도를 도입하였고, 아울러 일반 금융 소비자가 신청한 소액 사건, 청구액이 2천만 원 이내인 분쟁 조정의 경우 금감원으로부터 조정안을 제시받기 전까지는 금융이사 등이 소송에 제기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분쟁 조정 이탈 금지 제도를 도입하여 금융회사의 소제기를 통한 분쟁 조정 제도 무력화를 방지하였습니다. 다섯째, 금융소비자 자료요구권 신설입니다. 분쟁 조정 또는 소송 등에 사용할 목적으로 금융회사 등이 유지 관리하는 자료에 대해 금융소비자의 열람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신설하여 금융소비자의 금융상품 거래정보 접근 권한을 강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금융상품 계약 해지 당당하게 요구하기입니다. 첫째, 금융이사가 판매 규제 위반 시 계약 해지가 가능합니다. 금융이사가 금융상품 판매 시 지켜야 할 원칙들, 적합성 및 적정성의 원칙, 설명 의무, 불공정 영업행위 금지, 부당 권유행위 금지를 위반하는 경우 금융소비자는 해당 계약의 해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위법 계약 해지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판매 규제 위반 사실을 안 날로부터 1년 이내에, 계약 체결일부터 5년 이내의 범위에서 계약 해지 요구가 가능합니다. 셋째, 금융이사는 금융소비자가 계약의 해지를 요구한 후 10일 이내에 수탁 여부를 통지해야 하며, 해지 요구를 거절할 경우 거절 사유도 함께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음은 금융상품 불이익 없이 가입 처리하기입니다. 첫째, 금융상품 가입 후 일정 기간 내에 불이익이 없이 계약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처리 가능한 기간은 금융상품별로 다르며, 보장성 상품은 보험증권 수령일부터 15일과 청약일부터 30일 중 먼저 도래하는 기간 이내이고, 투자성 상품과 금융상품 자문계약은 계약서류 제공일 또는 계약 체결일부터 7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계약서류 제공일, 계약 체결일 또는 계약에 따른 금전 재화 등을 금융소비자에게 제공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똑똑하게 내 소비자 권리 지키기입니다. 첫째, 거래하려는 금융이사가 등록 허가받은 업체인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내가 거래하려는 상품이 거래 목적에 적합한지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셋째, 거래 비용, 손실 위험 등 거래 중요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넷째,
금융상품 계약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귀속되니 금융거래 시 본인이 직접 내용을 확인하고 서류에도 직접 서명하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향후 분쟁 발생 시 증빙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계약서, 상품 설명서 등 계약 내용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강화된 금융소비자 보호장치를 준수하기 위해 거래 시간이 종전보다 많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융 관련 피해를 입었을 때 올바른 대응 요령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전국 어디에서나 국번 없이 금감원 콜센터 1332로 전화하시면 금감원의 금융민원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금융거래와 관련해 금융위에서 분쟁이 있을 경우 금융소비자는 소송 제기 전 언제든지 금감원 분쟁조정제도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2021년 7월 15일 오후 2시에 실시하는 도전금융 골든벨 꼭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